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얼마나 남았나 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언그라운드의 창립자 닉 지안브루노의 칼럼이고 지금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거의 목전에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금가격에 정말 무서운 상승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아두고 그거에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칼럼이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 속에서 통화 완화와 금리 인하 주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로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의 시나리오부터 보여주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높습니다. 아직 높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적인 돈 뿌리는 행위를 한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는데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197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때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1970년대 정도면 이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경제도 정말 힘들고 정말 막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난리 났었는데 이게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초 아서번즈 의장의 지휘 하에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실업에 대한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72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보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아서 거의 뭐 15%에 가까운 물가 상승이 일어났던 엄청난 고인플레이션 시대였죠. 그 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12%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연방준비제도는 1974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여 연방기금 금리를 5.75%에서 13%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더욱 불황에 빠지자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약 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끝나갈 무렵 인플레이션은 1971년에 11%를 넘어서서 다시 두 자릿수에 도달했고 1980년에는 13.5%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오늘날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나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통제 불능이었던 인플레이션이 폴 볼커가 금리를 17% 이상으로 인상한 후에야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이자 비용을 급등시켜 이용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이 금리를 급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항복하기 전까지 금리를 약 5.25%까지만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볼커가 해야 했던 것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정말 무섭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실 경제, 지금 현재 경제를 살펴보면 뭐 17%까지 올리는 건 고사하고 5% 겨우 올렸는데 이제 막 경제가 불안하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남은 카드는 금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폴 볼커가 했던 것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금리 인상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사실 지금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걸 꼭 집은 거예요. 다시 말해 부채 부담이 클수록 연준이 이자 비용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경제도 안 좋고 금리를 올리면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미국이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이 5% 정도로 한계에 왔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바로
1970년대와 같은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채 더미와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금리를 5.25%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1970년대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겹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현재, 그리고 이 회색선은 1970년대의 차트예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꽤 높은 수치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남은 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이미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게 불보듯 뻔하고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게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뒤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198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역사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상황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 1980년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금리를 인하했고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짐바브웨에서도 2000년대에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금리를 인하했고 그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대 베네수엘라 정부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경우든 중앙은행의 조치는 종종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짐바브웨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현재 세계 질서의 리더이며 세계 최고의 준비통화를 발행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몰아 넣으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다극 세계 질서가 잠재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그것은 사실에 가까워집니다. 그 사이에 저는 1970년대에 미국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통화가치 하락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꼭 하이퍼 인플레이션만은 아니지만요. 이는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마지막 시기는 1970년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금값이 최소한 1970년대 수준만큼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대세는 이미 한참 진행 중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을 이제 과거의 역사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1970년대 미국이나 아니면 8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2000년대에 짐바브웨나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이런 국가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 시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매우 유사하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 적어도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추세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빛나는 자산,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자산이며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최고의 자산인 금을 보유하라고 이렇게 권유해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금값이 1970년대만큼의 상승 이상은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금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실질금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금의 슈퍼사이클이 일어났던 시기는 이 실질금리가 0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금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었다. 내려가는 시기 1970년대, 1933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19년부터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금의 상승률이 이 실질금리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2000년대 최저로 떨어졌던 실질금리가 한 마이너스 3%인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70년대에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40년대는 마이너스 18% 거의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금에 대한 상승률이 이 실질금리의 최저점의 수치에 따라 그 상승률이 정해진다라는 거를 이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1970년대의 금 가격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저점과 고점을 찍은 건 아니긴 한데 이 기간 동안 1970년부터 1980년의 기간 동안 금 가격은 총 최대 250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실질금리 최저점을 찍었던 게 마이너스 5% 정도였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7%를 찍고 올라왔어요. 이게 보통 3번의 저점을 그리면서 최저점에 도달하거든요. 1970년대는 첫 번째 저점에서 1%, 두 번째 저점에서 5%, 세 번째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5.7%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첫 번째 저점에 마이너스 1.7%, 두 번째 저점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지막 최저점에 마이너스 3.76%를 찍었고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저점부터 마이너스 7%를 찍고 앉아 있었어요. 이 다음 두 번째 저점은 이것보다 더 낮을 거고요. 세 번째 저점은 더 낮을 건데 이 정도로 실질금리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인데 1970년대보다 금의 상승률이 낮다라는 건 오히려 모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19년부터 시작된 이번 슈퍼사이클에서는 1970년대보다는 더 높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1970년대에 금이 약 한 26배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상승에서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그럼 30배 이상은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전에 갖고 있었고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능성도 높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말하는 건 똑같은 뷰인 거죠. 적어도 1970년대보다는 더 금의 상승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나마 낙관적인 상황이 1970년대인데 최소한 그거 이상의 금의 상승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닉 지안브루노의 이런 주장이 저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야 금값이 어떻게 20배가 오르냐 말이 되냐 라고 많은 일반인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금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꼽잖아요. 네, 과거 1970년대나 80년대나 뭐 2000년대나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인데 금리를 인하하는 이러한 시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전보다 더 높게 치솟으면서 금의 무지막지한 상승이 일어날 추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인사이트가 있고 아 맞다 지금 이런 시기였지 지금 이런 상황이었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칼럼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이 20배가 오른다. 야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과하다 임마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쵸. 금이 안전자산이고 모든 자산 중에서 변동률이 가장 낮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 얘가 20배, 30배가 오른다? 그건 뭐 1970년대처럼 진짜 아주 특수한 상황이나 가능한 거지. 과연 지금 시대에 여기서 막 20배가 오른다면 물론 이미 한 금이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한 15배 정도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 한 돈이 지금 거의 50만 원 하니까 15배가 더 오르면은 한
금 한 돈에 750만 원이 되는 게 상상이 되냐? 진짜 상상하기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과한데 싶은 생각도 드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금값이 그것보다 안 올랐던 때가 있었느냐 하면은 또 그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네, 두 가지 부분 다 저는 이제 공감은 되되 그래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어그로 꾼다, 뭐 양벨이 또 어그로 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칼럼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리님 왜 미국은 가만히 있나요? 금이 오르면 좋지 않을 건데 미국이 왜 가만히 있는가? 금이 오르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 생각하면 내가 미국이야. 금 오르는 게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금값이 오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요. 첫 번째는 현물을 덤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값을 찍어 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금을 냅다 시장에 막 던져버려요. 막 몇백 톤씩 던지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많아요. 이랬던 때가. 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1960년대에 있었던 골드풀 사건. 아주 유명하죠. 이런 것처럼 현물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물 덤핑을 한다. 이게 되게 별로 안 좋아요. 현물 덤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브릭스 국가들이 더 싸게 금 사줄 수 있는 판을 깔아줘 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미국이 이건 절대 안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금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든요. 금리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정말 미친 듯이 올려서 자산시장 자체를 좀 주저앉게 만들어 놓으면 금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실질금리거든요. 이 실질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실질금리라는 건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두 가지 동시에 봐야지만 나오는 지표거든요. 근데 물가는 국가가 조정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특히 물가를 내리는 건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금리는 올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좀 이 금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꽤 괜찮았죠. 최근에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정말 가파르게 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넘어갔어요. 이제 와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 이거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가장 후행지표라고 불리는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지표에서 마저도 조금 불안불안한 지표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경제지표마다 아직 튼튼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제지표도 있지만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경제지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지표들이 좀 제가 느낄 땐 좀 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금 가격을 찍어 누르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 금리 통제는 어려워요. 이건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 현물 덤핑을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덤핑을 하면 브릭스 국가들 금 싸게 사라고 내 금 막 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걔들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를 떠나서 할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은 못합니다. 금 가격을 미국이 기분 나쁘다고 내리는 거? 안 됩니다. 못해요. 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실바크님이 옛날에 그 완전 초창기 때 진짜 아무도 금과 은에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야 지금도 금값이 비싼데 나중에 금값 더 비싸지면 대체 누가 사냐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도 유튜브 5년 하는 내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버아크님이 그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 은 가격은 지금의 반도 안 되는 그 시절에 뭐라고 하셨었냐면 거의 명언입니다. 그냥 받아 적어야 돼요. 진짜 뭐라고 하셨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의 구매력이 월등히 높아졌을 시기란 수요가 폭증한 시기라는 말과 동일하므로 가격이 폭등했을 시 매도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실버바가 1000만원이면 누가 사줄까요? 라는 말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다가 파냐고요? 사고 싶은 사람이 널렸고 부르는 게 값인데 개인이건 업자건 간에 비싸게 쳐주는 데 가서 팔면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기 때문이자 나중에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엄청 비싸졌다라는 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 파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네, 딱 느껴지죠? 진짜 미친 듯이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뉴스에는 금과 은에 대한 뉴스가 더 나오고요. 사람들이 더 금과 은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뭐 진짜 공급이 너무 딸려요. 공급이 너무 딸리고 위탁 거래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진짜 그 정도로 지금은 프리미엄이 엄청 붙는다. 하다못해 주물금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실물 보유가 이런 데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폭락할 때도 실물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왜냐? 왜냐? 보유한 사람들은 굳이 그 가격에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없고 수요만 늘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쭉 받을 때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보유해야 하는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